연애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독자들은 생각만큼 친절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 저는 오늘 첨삭을 맡게 된 김소영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글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특히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누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편집자이자 작가로서의 경력을 합치면 25년이 되는데요. 최근에는 독서교실 안팎에서 만난 어린이들과 어른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책 어떤 어른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오늘의 글쓴이는 다정한 사람이고 싶은 매실님입니다. 보내주시게 된 사연은요, 친구 결혼식 때 축사를 하기로 했어요. 진심을 전하는 글을 쓴다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읽었을 때 문장이 간결하고 재미있는 부분이 추가되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글을 오늘 함께 하고 싶었던 이유는 결혼식 축사야말로 실제로 독자들이 듣는 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글쓴이가 보내주신 축사를 보면서 쓰는 글과 듣는 글의 차이에 대해서 혹은 어떤 방식으로 내 문장을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글이 축사이다 보니까 글 속에 실명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첨삭할 때는 제 마음대로 가명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자, 그럼 원고를 볼까요? 사랑스러운 수지에게 과감하게 사랑스러운을 뺄 것 같습니다. 이날만큼은 이미 수지 씨가 너무 사랑스러운 상태일 거예요. 실감나게 다가온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감나다 라고 하면 나다 자체가 하나의 움직임을 말해주잖아요. 그쵸? 서술어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실감나게로 바꿔버리면 부사어가 하나 들어가는 셈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은 짧은 문장이 간결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간결한 문장이라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가 딱 들어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어렵기 때문에 주어와 서술어가 빨리 만나게 해보자 라고 알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중인 분들이라면 일단 하고 싶은 말을 최소한의 문장 성분만 가지고 구성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수지라고 부르고 보니 너의 결혼식이라는 게 실감난다 로 바꿔볼게요. 사람들 앞에서 읽을 거라 별명 대신 이름을 부르기로 마음먹었더니 이건 100% 하객 여러분이 그래서 그 별명이 뭘까 궁금해하실 거거든요. 다른 문단에 보면 이 수지 대신 수디라고 쓰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참고하겠습니다. 앞에서 읽을 거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잡아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수디라고 부르는 게 더 편하실 테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쓰도록 합시다. 나는 너를 수디라고 부르는 게 훨씬 편해. 그래도 이 편지는 사람들 앞에서 읽을 거라 이름을 불러보았어 라고 고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해주면 글이 훨씬 가벼운 느낌이 들고 작은 변화만 주고도 내용은 제가 건드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도. 그쵸? 청자를 배려해서 글을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지가 소개팅과 연애 이야기를 들려줬던 때가 생각났어. 소개팅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사전에 등재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는 격식이 있는 자리예요.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야 야, 너 지난번에 소개팅한 거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작가는 글을 쓸 때 되도록 이것보다 더 점잖은 표현은 없을까? 혹시 다른 식으로 풀어서 써볼 수는 없을까? 고민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수지가 지성 씨를 소개받았을 때 연애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요? 행복해집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수지 씨는 엄청 행복했을 거예요. 그 순간, 연애하는 순간이 행복해할 때는 물론이고 툴툴거릴 때조차 그 모습이 귀여웠어. 그 모습을 글쓴이가 가까이서 보셨기 때문에 우리 수지 귀여운 거 나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이걸 눈치챈 사람이 또 있었다 라는 대목,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이 부분을 지성 씨에게도 또 좀 어필하고 그리고 수지 씨에게도 어필하는 의미에서 조금 바꿔볼게요. 딱 알아챈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서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눈치를 잘 챈다는 것은 사실 글 쓸 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눈치는 빠르거나 한 번에 알아채거나 하는 개념일 때 속도가 중요해요. 근데 잘 눈치챈다는 건 어색한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 그걸 딱 알아챈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서 있네 라고 했으니까 이 옆에 있는 분을 불러볼까요? 지성 씨 말이야. 그리고 이 다음에 이어지는 글은 제가 뒤에 있는 단락에서 한 단락을 가지고 와봤어요. 왜냐하면 이미 지성 씨가 한번 등장했기 때문에 등장한 참에 지성 씨의 이야기가 한 군데 모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이어지면 재미의 요소가 생길 여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더 뒤에 있었던 단락 하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성 씨랑 같이 만났던 날, 나는 수지가 어떤 답을 찾았는지 한눈에 알아차렸어. 요거를 조금 유머러스하게 바꾸려면 나도 뭘 하나 딱 알아차렸어 하는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도 딱 알아챈 게 있어. 이렇게 시작을 바꿔볼까요? 처음 두 사람을 함께 만났을 때 라고 하겠습니다. 글쓴이가 어떤 걸 느끼셨나요? 두 사람 사이에 넘치는 사랑을 아마 느끼셨겠죠. 그렇지만 독자들은 생각만큼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모호하게 흩어져 있으면 빠져나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지 씨가 찾은 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요. 이 답이 뭔가요? 지성 씨와 결혼하기입니다. 지성 씨와 결혼하기라는 답을 찾았는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 글 쓰는 사람들이 늘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가 나와요. 헤매던 걱정과 모든 한숨들을, 뭔가 그 순간에 내가 느꼈던 감정을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대로 써서는 전달이 잘 되지 않아요. 내 감정 그대로 쓰기보다는 그 감정이 읽는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수지가 웃을 때는 물론이고 한숨을 쉴 때도 지성 씨는 묵묵히 들어주고 있더라.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문제의 뚜두루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글쓴이께서는 결혼식의 축사가 너무 무겁거나 혹은 너무 눈물바다가 될까봐 걱정하셔서 약간 재미의 요소를 넣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이 모든 작가의 목적은 오로지 한 가지, 독자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이해하게 만드는 것.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데 제일 좋은 도구, 유용한 도구가 바로 웃음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웃으면 웃는 순간 한편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몸개그여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작가니까요. 글로 웃겨야 돼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슬로우 모션으로 연결되는 그 배경음악이 이렇게 흘렀다라는 내용을 넣고 싶으셨는데, 그렇다면 작가로서 어느 정도 힌트를 주어서 하객들이 더 잘 상상하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배경음악은 이래.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 준비해놓고도 더 나은 답이 있지 않나 찾아서 온 세상을 헤맬 것 같았다 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아마 내 친구한테 잘못하기만 해봐 이런 마음도 갖고 계시니까 이런 걱정을 늘어놓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많아요. 이럴 때는 사실 얼마나 많이 생각했을까, 얼마나 고생했을까 보다 그렇게 신중하게 선택했으니까 잘한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시는 쪽이 더 좋습니다. 자, 이제 축사의 마지막 포인트예요. 마지막 부분이 사실 축사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글쓰니까 이 마무리를 너무 잘하셨어요. 사실 저로서는 이 행복하자를 그냥 두는 게 엄청난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다가 형용사여가지고 청유형이 성립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말의 울림은 충분히 좋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글쓴이와 또 독자들이 그 자리에서 느낄 감정들을 그대로 담아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하시면 좋은 글이 될 것 같습니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클릭해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참석 받고 싶다, 글쓰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비평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안 쓰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는 게, 청소를 이렇게 많이 해놓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런가?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작가들이 직접 여러분의 글을 첨삭해 드리는데요. 저는 오늘 첨삭을 맡은 작가 김겨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신간 언제나 다음 떡볶이가 기다리고 있지를 비롯해서 여러 권의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하고요. 유튜브에서 겨울서점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MBC 라디오 북클럽 김겨울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의 원고는 22살 영화과에 재학 중인 여성 영화인님의 비평문입니다. 글과 영화를 사랑하다 보니 비평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처음 써본 비평문 중 일부를 보냅니다. 비평 쪽으로 진지하게 고민 중인데 앞으로 잘 해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무엇무엇인 것 같다 라는 등의 문체가 고민인데 이런 글쓰기 습관을 고치는 법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원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첫 문장 늘 중요하죠. 영화는 공장의 한복판을 찍은 정지 화면에 공장 소리가 흘러나오며 시작된다. 괜찮아요. 영화를 묘사하면서 시작하는 문장인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정지 화면 위로 공장 소리가 흘러나오며 시작된다. 2분가량 공장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고 공장 돌아가는 장면이 좀 막연해요. 공장의, 예를 들어서 공장에 뭐가 있을까? 본 영화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은 비워둘게요. 이렇게 좀 구체적인 부분을 더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등장해도 불구하고 비문이죠. 주인공이라고 써줬으니까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술호응을 해줘야 돼요. 30초 정도를 더 일하는 모습만 비춘다. 누가 일하는 모습이죠? 주인공인가요? 공장인가요? 30초 동안 주인공이 반복되니까 30초 동안 그가 일하는 모습만 비춘다. 성냥 공장이라는 장소는 에놀라 홈즈 2의 주제가 되기도 했던 함의하는 바가 많은 장소이다. 저는 이 에놀라 홈즈 2의 주제가 되기도 했다라는 문장을 빼거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진 않은데 비평문에선 사실 이런 다른 영화를 언급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에놀라 홈즈 2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은 뺄게요. 이 일은 소녀들의 파업으로까지 이어지며 큰 사건이 되었는데, 파업으로까지라고 하기에는 A, B, C, D부터 Z까지 가야 되는데 이건 그냥 Z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까지는 빼줄게요. 비교적 근대의 영화인 것이 시대 배경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사가 반복돼도 문장이 좀 어색합니다. 근대의 영화라서 했었는데 보단 했는데가 낫겠죠. 문득 최근 한 제빵 공장에서 사망한 소녀가 생각났다. 비평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났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보다 연결성을 좀 제3자의 객관적인 시선으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최근 한 제빵 공장에서도 사망한 노동자가 있다. 노동 환경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언제나 지나친 것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비문이죠. 노동 환경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나치다라는 말에 지금 주어가 애매해서 비판적 시각을 다루는 일이 지나치다고 말하기에는 이르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자, 요 첫 문단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문제가 비문이 많다는 거, 그리고 문장이 좀 정리가 안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문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건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은 이 첫 번째 문단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공장이라는 영화의 배경으로부터 노동이라는 주제의식까지 하나로 딱 정리가 된 그런 문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검토할 것, 이분이 문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문체는 말씀드렸듯이 문장 구조와 어미로 결정이 됩니다. 문체가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비평문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묘사를 해주고 그거에 대한 풀이를 해주는 식의 일정한 구조가 그래도 있기 때문에 문체를 대단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글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조금 수정을 보자면 일단 뭐뭐 한 것 같다라는 어미를 좀 손을 봐줘야 되겠죠? 중간에 영화는 이러한 배경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비평가의 시선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뭐뭐 한 것 같다를
안 쓰는 방향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어떤 글을 썼을 때 일기같이 느껴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끝나는 단어가 형태가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뭘 했다, 나는 뭘 샀다 이렇게 끝나면 일기같이 느껴져요. 근데 이때 일기같이 안 느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어디서 누구랑 밥을 먹었다, 그곳은 뭐뭐뭐뭐한 장소이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어쩌면 뭐뭐뭐뭐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의 어미를 계속 바꿔주는 게 좋아요. 문장이 조금 더 리듬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분은 시작된다, 등장한다, 비춘다라는 동사로 끝을 맺다가 함의하는 바가 많은 장소이다 하고 명사로 끝을 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쓰고 계셔서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단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리스의 부모님이 다정해지며 응원하는 면모는 돈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와 연관되어 있을 때만 보여준다. 이게 문장이 비문은 아닌데요. 좀 어색하죠. 좀 길고 한 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문장이에요. 이리스의 부모님이 누구를? 이리스를. 연관이란 말도 좀 어색하죠. 관계가 있어 보일 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이리스가 진정 원하는 관계가 아니더라도 독립을 원하게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이해는 되는데 문장이 좀 애매하죠. 아예 줄여볼게요. 이러한 부모의 태도는 이리스가 독립을 원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 또한 부모가 임신 사실을 알고 바로 내쳐버리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누구를 내치죠? 이리스를 뭐뭐 해버리다라는 표현은 이것도 조금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는 표현이에요. 좀 강조하는 의미가 있고 그 강조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쓰기가 조금 안 쓰는 게 좋은 표현이어서 이리스를 내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극중 이리스의 엄마는 다정할 수 있음에도 아버지 뒤에서 못난 엄마를 자처한다. 일단 극중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극중은 빼고요. 이 다정함은 임신 사실을 안 후 내친 딸이 다시 찾아왔을 때 화가 나 환대해주진 못하지만 문을 열어두어 따라 들어와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그의 행동에서도 알 수 있다. 아이고 깁니다. 그쵸? 이 다정함은 알 수 있다인데 그 중간에 뭐가 되게 많아요. 이 중간에 화가 나 환대해주지는 못하지만 이라는 부분을 빼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읽어보건대 화가 나서 환대를 해주지 않았을 거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도록 할게요.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과 상관없이 가부장을 습득하여 발화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 설명들을 정리하는 문장인데요. 본성이란 말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까지 가는 건 아니니까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상관없이 가부장적 제도를 체화하여 발화한 건 아니죠. 지금 이리스의 엄마는 뭐 말을 했겠지만 앞에 말에 대한 얘기는 없으니까 체화하여 행동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문장들을 좀 다듬었으니까 문단 전체를 한번 볼게요. 이 문단 전체에서 이분이 하고 싶은 얘기는 맨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앞에 문장들을 보면 돈이 많은 걸로 추정되는 남자랑 관계가 있어 보일 때만 다정하다는 건데 이거는 가부장적 제도를 내가 얼마나 내 감정과 상관없이 체화했는지와는 약간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리스를 내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라는 데에서 한번 끊어주고 문단을 나눌게요. 그래서 이 뒤에 마무리해주는 말. 한 문단에서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어야 되니까 문장 단위를 보고 문단 단위를 보고 그 다음에 글 전체를 봐야 돼요. 글 전체를 한번 보면 노동환경의 문제, 계급적인 욕망, 그리고 가부장제 이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나요? 저는 연결이 조금 어색한 것 같아요. 이 하나의 영화에 대한 세 가지 다른 주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각 문단의 맨 앞에 이것을 지시해주는 문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노동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의 첫 그 씬을 보여주면서 글을 시작하잖아요. 되게 좋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혀 장면을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에도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이 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문단은 장면 묘사가 있어서 좋긴 한데요. 조금 더 비평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영화 전체적으로 쓰이고 있는
뭐 컬러는 어떤지, 그 다음에 카메라의 속도는 어떤지, 카메라의 위치는 어떤지, 그것들이 등장인물을 어떻게 보이게 하는지. 그래서 단순히 장면에 대한 묘사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평문에서 우리가 영화를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어떤 장면, 그리고 구체적인 의미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22살의 영화인의 글을 제가 한번 첨삭을 해봤는데요. 워낙 잘 쓰시는 것 같아서 뭐 제가 크게 그렇게 걱정이 되거나 뭐 크게 첨삭할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첨삭을 이렇게 많이 해놓고 이런 말 하기 좀 그런가? 네. 네, 이분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더 좋은 글을 쓰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첨삭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요,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글을 첨삭을 받고 싶다, 글쓰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면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써드림 첨삭소로 글 보내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작가님께서 나와주실 예정입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써드린 첨삭소의 러브레터는 처음인데요. 약간 엇갈림이 있었는데 눈이 마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말을 해줘,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용기.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린 첨삭소입니다. 써드린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 저는 첨삭을 맡게 된 김금희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15년차 소설가이고요. 최근에 4년 만에 장편소설 대운실 수리보고서를 내고 지금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도 글을 쓰는 친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 게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원고는 27 AOIUW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써드린 첨삭소의 러브레터는 처음인데요. 첫사랑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와의 추억이 떠올라 러브레터를 써보았는데요. 이제 와서 첫사랑이 무슨 소용인가 싶지만 그래도 딱 한 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김금희 작가님을 2016년 겨울에 배웠습니다. 소설가를 꿈꾸고 있는 저에게 동료로 만나자고 화이팅이라고 사인과 함께 적어주셨는데요. 작가님께서 글을 봐주신다면 큰 기쁨이자 힘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바뀌기를 원하셨고 독특한 감정 묘사도 배워보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편지다 보니까 저희가 누군가에게 받은 편지처럼 하나하나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너를 처음 본 건 17살이 되던 해 여름이었어. 이 첫 문장에서 문장을 좀 간결하게 쓰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사실 여기서 17살 여름이었어 라고 하는 게 간결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7월의 한낮이었나? 교회 체육대회 때문에 실내 체육관에 갔었는데 잠시 바깥에서 서성거리다가 어느 계단에 친구랑 앉아있는 너를 발견했어. 사실은 발견은 크게 인상적인 무언가 새로운 걸 알게 됐다는 뜻을 좀 담고 있거든요. 이 편지의 진행은 난 처음에 너를 굉장히 좀 특별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때를 떠올려 보면 어쨌든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던 거는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랬던 아이가 뒤에서 마음에 남는 아이가 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너는 그냥 흔한 삼선 슬리퍼 차림이었지 라던가 교회 티셔츠를 입고 있었지, 이런 식으로 무심히 지날 만한 그런 외향이나 겉모습을 가졌다는 거를 약간 언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네가 이렇게 오래 기억날 사람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 라는 문장이
앞에 문장과 좀 다르게 되면서 일종의 반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18살 되던 새해쯤이었어. 새해와 되던 해라는 이 1년 연 단위를 가리키는 말들이 중복되어 있잖아요. 두 가지 다 쓰는 것은 약간 경제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18살이 되던 겨울쯤이었어. 18살 여름엔 교회 중고등부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2박 3일 정도 수련회를 갔었어. 여기서부터 뭔가 대박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두근거림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낮에 해수욕장에서 난 얕은 바다를 걸어 다니는 너를 보기도 했어. 제가 명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장면인 것 같아요. 한낮에 해수욕장에서 얕은 바다라고 표현한 부분이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이 얕은 바다이지만 여기서부터는 감정이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나는 거기에서 돌아다니는 너를 보면서 뭔가 쿵 했어. 뭐 이런 식의 큰 어떤 감정의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얕은 바다를 걸어 다니는 너를 봤어. 라는 이 문장이 오히려 과하지 않으면서 그 찰랑거리는 어떤 물살을 걸어 다니는 아이를 상상하게 했어요. 친구 한 명이랑 어떤 작은 전시실에 들어갔을 때 네가 뭔가 계속 내 뒤를 조용히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고 말을 걸 용기가 안 났어. 근데 이제 앞에서 저희가 쿵 하고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게 됩니다. 전시실이면 어떤 전시실이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고 뒤를 조용히 따라오는 그 친구의 표정은 또 어땠을까? 이런 뭔가 자세한 정보들을 더 원하게 돼요. 그래서 앞에서는 조금 작은 정보로 시작할 수 있지만 점점 더 갈수록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친구한테 뭔가 첫사랑을 만난 그런 얘기를 할 때 스스로 연기도 하잖아요. 근데 걔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이런 게 이제 쇼잉, 보여주기고요. 그걸 요약해서 그렇게 해서 걔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텔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약간의 쇼잉이 보이긴 하지만 쇼잉이라고 하기에는 정보들이 숨어 있어요. 어떤 작은 전시실, 어느 전시실인데 이렇게 이제 말해주면 더 좋을 것 같고 점점 더 궁금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약간 어떤 갈등 구조가 등장합니다. 그걸 본 친구가 내가 김밥을 2개밖에 못 먹었는데도 혼자 두고 가버리더라고. 모든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으면 하는 욕심이 있는 친구였는데 뭔가 그 미묘한 눈빛들을 보고 있는 게 약간 짜증났나 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뭔가 인물이 등장한 것은 좋은데 이게 약간 갑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의 감정 묘사를 어떻게 간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친구가 첫사랑인 남자한테 계속 말을 걸어요. 말을 거는데 뭔가 대답이 시원하게 오지 않고 눈빛은 이렇게 나를 향해 있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나쁘고 갑자기 왜 이렇게 더워? 이러면서 딱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장면이 그려질 수 있는데 요약해서 말해주면 뭔가 근거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난 그때 너무 소심해서 혼자 모르는 사람이랑 밥 먹는 게 겁나서 바로 자리를 떴는데 지나고 보니 네가 얼마나 무안했을까 싶어 미안하더라고.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에 그 전부터 알던 사이라서. 그런데 그때 난 가깝지 않은 사람이랑 밥 먹는 게 불편한 소심한 아이라서 바로 자리를 떴어. 지나고 보니 내가 얼마나 무안했을까 싶어서 잠을 통 못 잤어. 그 정도로 미안함과 후회가 들었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아주 대미를 장식하는 제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고3 때 교회 같은 반에서 나 혼자만 네 생일을 축하하는 박수를 손짓으로만 조용히 쳤을 때 살짝 미소 지었던 너의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 앞에 2번 약간 엇갈림이 있었는데 눈이 마주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마주침의 기억이라고 저는 읽었기 때문에 이 문장들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나눠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고3 때 교회 친구들이 내 생일을 그저 스치듯 축하하며 우르르 간식을 먹으러 달려갔어. 그때 축하하는 박수를 손짓으로만 내가 조용히 쳤을 때 그걸 알아보고 살짝
미소 지었던 너의 그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 정리를 하자면 앞에 감정을 묘사할 수 있는 그리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요소들은 충분히 들어가 있어요. 얕은 바다에서의 추억이라던가 어떤 전시회장에서 조용히 뒤따르는 개의 소리를 들었겠죠. 그걸 들었을 때 두근거림을 약간 묘사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스치듯이 축복을 나눈 그 순간이 상당히 애틋하게 그려질 수 있거든요. 다만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약간 숨겨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 읽는 이로서 좀 더 말을 해줘 이런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 전개를 할 때는 문장을 충분히 쪼개서 전달할 때 그걸 더 묘사하고 싶은 나의 어떤 마음도 생긴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나한테 중요한 감정을 쓰는 게 사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참 너무 좋아하는 것도 글쓰기에 있어서 약간은 어려운 부분이다, 허들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런 글쓰기의 고민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서 링크를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첨삭을 받고 싶다, 글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그냥 공간만 이동하면 안 됩니다. 뚝심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여행을 어디 갔다 오시고 난 뒤에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 저는 첨삭을 맡게 된 김지수 작가라고 합니다. 저는 기자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또 인터뷰어이기도 한데요. 김지수의 인터스텔라라는 칼럼으로 한 10여 년 동안 인문학자, 시대의 현자들을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그분들의 지혜 에센스를 모아서 이번에 필사는 도끼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얼어붙은 감수성을 깨는 지성의 문장들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고요. 100분의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시는 그런 어른들과 또 그 지혜를 담았으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글쓴이는 35살의 이철희 님입니다. 취미가 글쓰기인데 스스로 잘 썼는지 못 썼는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주위에 평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다 우연히 써드림 첨삭소를 알게 됐습니다. 작가님께서 제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이 드실지 궁금해 보내봅니다.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3가지인데요. 감정이 잘 전달되는지, 문장이 어색하지는 않은지, 수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참 글을 한 편을 쓰고 완성하는 건 굉장히 큰 기쁨이거든요. 왜냐하면 시작은 할 수 있어도 어떻게든 그것을 끝내는 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한 편의 글을 끝내면 정말 성취감이 큽니다. 근데 그 동시에 성취를 했지만 굉장히 불안해요. 그 동급의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내가 잘 쓴 거 맞아? 그래서 글은 혼자만의 글이 될 수 없는 게 타인이 멋있는데 아 좋았어 라고 뭔가 피드백을 해줬을 때 진정한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피드백 많은 분들에게 절실한 것 같습니다. 말티제로 시작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말티제가 어딘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소를 딱 던지고 시작하는 걸 보고 마치 이제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그 목적지만 딱 던진 것처럼 뚝심이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친절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행문에서는 그것을 좀 상상할 수 있도록 말티제 말고 붉디 붉은 말티제 이 정도로면 좋겠습니다. 상주에서 본 말티제로 출발한다로 바로 시작하는데요. 너무 단도직입적입니다. 말티제 단풍 명소예요. 단풍놀이를 가는 이야기인데 바로 지명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그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됐거든요. 분위기를 조금 잡아주면서 멀리서 이렇게 독자들을 끌고 들어갈 브릿지가 필요합니다. 단풍은 설악산이나 내장산이 장관이라고들 하나, 그 다음에 이 생소한 말티제가 들어가는 거죠. 얼마 전부터 단풍놀이계의 신흥 강자로 부상한 곳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약간 힌트를 주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건지 내가 갈 장소를 넓은 데서 조망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행기는 기본적으로 눈에 그려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 시선이 카메라의 시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영화가 이제 기본적으로 로케이션이잖아요. 이게 여행기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로케이션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멀리서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말티즈의 기본적인 지형과 특성이 뭔지가 한번 쑥 하고 나와줘야 돼요. 굽이굽이 12고개가 발 아래 펼쳐진다는 말티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그 다음부터 해봅시다. 그냥 공간만 이동하면 안 됩니다. 내가 출발하는 시간대가 반드시 있어야 독자가 맑은 가을을 연상하면 이제 같이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뭐 맑은 가을 해봅시다. 충북 보은에 있는 말티제로 출발했다. 그 다음에 어디서 출발했는지는 그 다음에 나와줘야 돼요. 정확하게 출발 거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사는 상주에서 말티제까지는 자동차로 1시간 남짓 거리. 이 정도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80분이고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이 정도. 주차장까지의 뭐 시간까지 되실 필요는 없고요. 정보가 과다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경상북도에서 충청북도로 자연스럽게 도의 경계선을 넘어갔다라고 하면 자동차를 타고 쭉 가는 것 같죠. 설악산의 단풍처럼 관광객이 빼곡하다. 저는 이 문장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설악산에 단풍나무가 빼곡이 있는 것처럼 관광객도 뒤에 보니까 알록달록 각자 다른 옷을 입었기 때문에 관광객 한 분 한 분이 단풍잎처럼 그렇게 묘사가 된 게, 그렇게 딱 연상이 된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티 고개를 올려다 보니 알록달록 화려한 차림의 관광객들이 단풍과 어우러져 함께 출렁였다. 이렇게 되면 단풍과 관광객들이 함께 바람에 막 이렇게 일렁이는 모습이 연상이 되죠. 그걸 이제 한 번에 모아봅시다. 붉은 물결의 목적지는 전망대였다. 그리고 이 이철희님께서 감정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씩 감정을 한번 드러내는 그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관광객들이 막 올라가는 것을 보니까 나도 굉장히 설레어지고 기대에 차서 올라간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자연에 취했다라고 해볼까요? 전망대로 올라가는 광경이 쭉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입구가 웅장하고 직사각형 복도에 사진이 걸려 있고 관광객들은 관심이 없고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는데, 사실은 여기에서의 이 문단의 핵심은 승천하는 기분으로 느긋하게 전망대에 올랐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 앞에 이제 이 문장들이 너무나 이어지면서 좀 이렇게 지지부진하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중간에 액자가 걸려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좀 과감하게 삭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가 본 풍경과 그 다음에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에게 그 풍경의 어떤 그 색깔과 모양과 이런 걸 전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어디 갔다 오시고 난 뒤에도 내가 찍은 사진과 사실은 인터넷 이미지 있죠. 거기서 사진을 많이 여러 각도로 사실 찾아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것과 이거를 글로 썼을 때 정확하게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이철희님께서 다녀오신 말티제를 찾아봤어요. 여러 각도로 찾아봤습니다. 봄도 찾아보고 위에서 본 거, 밑에서 본 거, 이제 그런 조망도를 좀 갖고 계셔야 돼요. 여행기를 쓰시는 분은. 기다리다 기다리다 쓰러진 기린의 목처럼 기다란 다리가 놓여 있었다. 네, 굉장히 재미난 표현입니다. 말티제라는 글 전체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동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해주는 건 조금 과장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간결하게 변형을 해볼게요. 기다리다 지쳐 쓰러진 기린의 목처럼 느껴졌다. 천천히 걸어갈수록 숨이 가쁘다. 재밌죠?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써주셨으면 더 독자들이 상상 체험을 할 수 있을 텐데, 보니까 이제 스카이워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문장을 쓸 때는 항상 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발밑을 파고든다. 이러면은 이제 풍경이 확 끼쳐오는 느낌이 들잖아요. 바닥에 금이 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조마조마한 마음을 신체 접촉의 느낌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는 거죠. 말티제에 살아있는 수많은 용 때문이었다. 회색빛의 거대한 용이 유속이 빠른 계곡처럼 시원하게 흐르고 오색 찬란한 용들도 비늘을 자랑하며 헤엄치는 말티제의 가을 풍경이 장관이었다. 완전히 정말 영화 보는 것 같아요. 네, 판타지 영화로 갑자기 확 됐는데 굉장히 좋지만, 이 글쓴이의 이 백미는 뭐냐면 이 도로, 이거를 회색 용으로 표현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글쓴이 분께서 이 수사적
과용을 하는 것이 이 용들이 옆에 막 있는 붉은 숲까지도 용들이 막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용이 돼버린 거. 하나는 알록달록 용, 하나는 회색 용. 이러니까 이게 개인의 머릿속에서만 펼쳐지는 장관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독자들이 여기까지는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란한 마음을 조금 살리면서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정을 해보면, 내려다보니 숲조차 헤엄치는 용처럼 햇빛을 받아 더욱 붉게 요동쳤다. 생의 미련을 남기지 않도록 타오르는 단풍처럼 나도 이 풍경을 카메라로 정성스럽게 찍고 기분 좋게 집으로 갔다. 이 느낌은 좋은데 정리가 너무 약간 산만하면서 훅 하고 끝나버렸고 좀 평양에 끝나버린 면이 있어서 이거를 흥분된 마음을 좀 간직한 채로 정리를 해보면, 미련 없이 생을 다 쓰고 가는 모습은 저러하구나, 이렇게 한번 감탄을 해주시고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셔터를 눌렀다. 이렇게 딱 끝내줬을 때 독자들과 함께 정말 멋진 가을 절경을 즐기고 셔터까지 찰칵하는 그 감초까지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서 링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첨삭을 받고 싶다, 글쓰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 드셨다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작가님들이 나와서 잘 해주실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어디에 넣는지가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는 축사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 드리는데요. 저는 첨삭을 맡게 된 김민섭입니다. 저는 이제 10년 동안 몇 권의 책들을 써왔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는 조금 더 다정해도 됩니다 라는 신간이 나왔습니다. 다정한 글들을 사회적으로 쓰기 위한 작업을 계속 해왔고요. 이제 오늘 살펴볼 글들도 다정하게 첨삭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글쓴이는 26, ESFJ의 여성분이십니다. 친언니의 결혼식 축사를 맡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도무지 감이 잡히지를 않아 원고를 보내주셨는데요. 원하는 첨삭 포인트는 재미와 감동,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요. 네. 그러면 같이 원고를 보겠습니다. 언니가 축사 얘기를 할 때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떵떵거리면서 한다고 하여 이 뜻깊고 귀중한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첫 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바꿔보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축사 얘기를 할 때라고 돼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사, 을을 있잖아요. 이걸 어디에 넣는지가 정말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한국어는 조사와 부사가 다 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문장을 쓰고 있는데, 축사 얘기를 할 때라고 하면 그게 좀 분산이 되는데, 축사를 얘기할 때 축사라는 포인트가 훨씬 더 살아나게 되고 읽는 리듬도 좀 좋아진다 생각을 하는데요. 언니가 축사를 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떵떵거리면서 이제 재미의 포인트가 벌써 나오죠. 저는 이런 문장을 되게 좋아해요. 떵떵거린다 라는 표현은 사실 좀 가볍고 구어적이죠. 그런데 뜻깊고 귀중한 자리까지 오게 됐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좀 약간 무겁잖아요. 가벼움과 무거움이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그 온도를 맞춰주는 거죠. 사실 눈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행복한 날인 만큼 기쁜 마음으로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낭독을 하다 감정이 올라와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축사를 몇 번 해본 일이 있는데요. 2번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번 다 울었죠.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했어요. 다시는 축사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근데 저는 누군가가 축사를 하다 울면 되게 좋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안 울 수가 있겠습니까? 행복한 날인 건 다 알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근데 이런 부분 보시면 이제 제가 글 쓸 때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낭독을 하다 그 두 문장의 끝과 앞부분이 겹쳐버리잖아요. 혹시 제가 울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쓰기 전에 어릴 적 추억 회상을 하면서 내가 언니한테 사과할 게 참 많더라. 사실 진솔하게 많이 쓰는 건 좋은 일인데 좀 과잉
조심스럽게 쓰다 보면 뒷부분에 중요한 걸 전할 때 진심이 덜 전달되는 편들이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먼저 내가 언니한테 사과할 게 참 많더라. 일부러 언니가 새로 산 옷을 몰래 입고 나가 더럽게 입고 옷장에 숨겨둔 거 미안해. 사람들이 아마 궁금할 거예요. 여기 일부러라는 부사가 있잖아요. 이 부사라는 게 사람들을 궁금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축사를 듣던 분들이 아 일부러 그랬어, 왜 일부러 그랬는지 얘기하겠지? 근데 그거를 얘기를 뒤에 안 하게 되면 뒷부분에 집중하기가 좀 어렵죠. 이 부분을 이렇게 지어줘도 좋겠어요. 항상 쓰는 건 좋지만 말만 하고 있고 쓰라던 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몰래 항상 써왔던 나. 지금에서야 미안해. 네, 좋아요. 하지만 언니 덕분에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의 선두자가 되었고 몰래 쓰는지도 몰랐던 친구들은 나와 언니를 부러워했어. 항상 언니가 사주고 언니가 빌려준 거라고 했거든. 왜냐하면 그래야 수아네 언니 완전 무서워 라는 말이 조금은 중화될 것 같았어. 그런데 수아네 언니가 왜 무서운지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기는 또 어렵기도 하고 나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부분도 설명하기가 궁색하기 때문에 지워도 괜찮겠어요. 그렇게 언니는 내 친구들에게 무섭지만 착한 언니의 타이틀을 갖게 됐지. 네, 이런 타이틀에 무색하게도 나는 가끔 언니가 있는 내 친구들 중 사이가 좋은 친구들을 부러워한 적이 많아. 속으론 우리 언니가 친구 언니 반만 닮았음 하면서 소원한 적이 많았어. 네, 여기 보면 두 문장의 마지막 부분이 앞은 많아, 그리고 뒷부분은 많았어 이렇게 끝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글을 읽게 될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장의 어미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을 보면은 글의 문장의 마지막 부분들이 되게 다채롭습니다. 이러이러하였다, 뭐뭐했던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무엇했다, 무엇하다. 근데 뭔가 잘 모르겠지만 내 문장은 재미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 부분을 보면 거의 동일해요. 뭐뭐 있었다, 하고 있었다, 거의 뭐뭐 있다라는 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게 많거든요. 뒷부분이 중복돼 버리면 똑같은 문장을 읽었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저는 뒷부분을 뭐뭐 하기도 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어주면서 어미 부분에 좀 다채로움을 살리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언니는 나에게 언니의 자리가 아닌 엄마의 자리를 해야 하는 언니가 나에게 일부러 조금 모질고 엄격할 수밖에 없어는 언니를 어린 나는 미워했던 것 같아. 이 부분도 진심은 너무 잘 전해지는데 문장이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약간 비문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짧게 바꿔볼게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언니는 엄마의 자리를 대신해야 했어. 그래서 나에게 엄격할 수밖에 없었지. 그런 언니를 나는 미워했던 것 같아. 하나의 문장을 세 개의 문장으로 나눴죠. 오랜 시간 부모님 자리를 대신 채워준 언니, 홀로 무겁고 무섭고 외로운 길을 걸었을 언니에게 이제야 고맙고 고생했단 말을 전해. 저는 이 부분이 참 좋은데요. 그러니까 무겁고 무섭고가 요 가운데 음절 하나만 다른데 또 닮아있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언니가 혼자서 무겁고 무서웠을 것 같고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가장이자 엄마인 언니 덕분에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빠르게 철이 들고 따뜻함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오늘날 엄마도 언니를 보며 그동안 고생했다고, 내 딸 너무 이쁘다고, 잘 커주고 고맙다고 나처럼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 같아. 오늘날이라는 거는 사전적으로 좀 오늘과는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좀 고쳐볼게요. 앞으로는 무겁고 무섭고 외로운 길 대신 밝고 가벼운 꽃길만 걷고 혼자가 아닌 든든하고 멋진 우리 형부와 행복한 결혼 생활 하기를 응원할게. 무겁고 무섭고 외로운 길, 이 부분은 한번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밝고 가벼운 꽃길만 걷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축사라는 게 당사자와 나의 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와 작별의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관계가 작별을 고하고 또 새로운 관계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도 이제 축사가 될 텐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언니 잘 부탁해요 라고 말하는 주체가 있죠. 바로 형부죠. 근데 이제 형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짧게나마 나오고는 있는데 형부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와도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를 들면 만나본 형부는 그 언니가 외롭지 않게 해줄,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지어줄, 그래서 함께 무거운 걸 나누고 가볍게 꽃길을 걸을 그런 사람이었어 라는 내용 같은 게 나와줘도 좋겠는데요. 근데 또 그 부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면 형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앞으로 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멋진 우리 형부와 함께 밝고 가벼운 꽃길만 걷기를 응원할게.
언니의 이름 의미처럼 새하얀 눈 결정처럼 이쁜 오늘의 신부의 동생 수아가. 마치 내가 이쁘다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 넣어가지고 이게 뭔가 좀 약간 뒤죽박죽이 돼버려서 그래서 어떻게 좀 고쳐볼까 좀 고민이 되는데요. 근데 고치기보다는 이 의미를 살리려면 쉼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쉼표라는 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어디에서 끊어 읽었을 때 이 문장을 더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게 쉼표라고 생각해요. 언니의 이름, 새하얀 눈 결정처럼 이쁜 오늘의 신부의 동생 수아가, 이렇게 두 군데다가 쉼표를 넣어주면 이제 쉼표 없이 읽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자연스럽게 문장이 읽힐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게 이 쉼표에 따라서 꼭 끊어서 읽어주시면 훨씬 더 의미가 살아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 글을 같이 봤는데요. 축사 글은 사실 신부에게만 신랑에게만 읽히는 게 아니라 오신 분들에게 이제 함께 드리는 글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든 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솔하게 너무 잘 써주셔서 저도 너무 읽으면서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왠지 여기 앞부분에 사실 눈물이 많습니다라는 부분을 읽으면서부터 울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괜찮습니다. 다만 끝까지 잘 읽으면 되는 것 같아서요. 적당히 울면서 끝까지 잘 읽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언니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서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첨삭을 받고 싶다, 글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써드림 첨삭소로 글을 보내주세요. 써드림 첨삭소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